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한 안세영 선수가 오늘도 SNS를 통해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 기사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됐다며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 얘기 드리고 싶었다며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만이 아니라 축구협회를 비롯해 스포츠협회의 부실한 운영과 선수 관리 문제가 지적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궁협회가 더 칭찬받고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어린 선수들의 지적에 발끈하기보다는 함께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커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 지역의 다양한 여름맞이 행사와 이벤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문경관광진흥공단 김배규 문화사업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공공교통의 관점에서 고령 운전자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대중교통이란 표현과 공공교통의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이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교통이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죠? 네, 공공교통 그렇죠. 안에는 대중교통도 있고 뭐 보행도 있고 등등. 예. 그 대자보라 그랬죠? 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게 이제 공공교통 안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최근 3회차 연속 공공교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 문제점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공공교통의 개선이 자차 운전자에게 특히 좋은 것과 함께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의 대안이라는 점을 그 압축도시라는 개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공공교통과 대중교통의 차이 한번 짚고 가시면 어떨까요? 예, 좋죠. 예. 저도 뭐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기억났거든요. 그 정도면 아주 공공교통이 훌륭합니다. 예, 대중교통을 포괄한다는. 예. 자, 그 대중교통과 공공교통 표현이 어떻게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중교통에서 대중은 다수 군중입니다. 대중교통은 서비스의 대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집단적 수송의 개념으로서 실어 나른다는 수송은 공급자 관점의 표현이고요. 네. 즉 개별이냐 집단이냐라는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기에 공공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대중은 집단적 수송의 개념이고요. 네. 반면에 공공교통은 교통 서비스의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누구나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권리가 바로 이동권인데요. 네. 그래서 공급자 관점의 수송이라는 표현보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을 네.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동권이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공공교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공공교통 개념 안에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등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 어르신들에게 적극 보급하고 있는 시니어카
대중교통은 아닐 수 있죠. 집단적 수송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공공교통을 실현하는 대안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시니어카, 서포트카도 설명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중교통이라는 건 공급자 중심이다. 공급자 중심의 수송을 뜻하는 거. 집단적인 수송 뜻하고 공공교통은 이용자 관점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는 설명이십니다. 자, 즉 공공교통은 공공성의 관점을 담고 있고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꼭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공공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은 대자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세 가지 이동이 편리해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교통수단은 자차가 없는 시민들, 청소년과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핵심 수단인데 그런데 이러한 공공교통은 교통약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차가 있는 시민들도 뭐 술 약속이 있을 때 차를 두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공공교통은 자차가 없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자차 운전자 입장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그래서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예. 이를테면 차를 타는 시민들의 수가 적을수록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면 자차 운전자에게 편익이 돌아가요. 그래서 공공교통은 자차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주 보편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그렇군요. 공공교통은 꼭 자기 차가 없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자차들도 자차 운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공교통이 편리해지면 자차 운전이 어려운 뭐 청소년이나 어르신 등의 이런 교통 약자뿐만 아니라 자차 운전자들에게도 좋다는 말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수록 운전자들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다. 아까 그 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체증 이게 한 예가 되겠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에서 운전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은 차 타는 사람이 적으니까 편익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공공교통 개선에 우리들의 세금, 공적인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 중심의 교통에 투자하면 그 혜택이 교통약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 사회통합과 불평등 해소 또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공공교통이 우선돼야 되고 예. 특히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폭염과 폭우가 심해지고 있는데 예. 이제 기후 재난 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후 재난 해결을 위해서 이 공공교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예. 17%에서 20% 정도가 돼요.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네, 교통 부분이 교통. 17%다. 네, 뭐 많으면 20까지 나오거든요. 네. 5분의 1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를 덜 굴리면서도 이동은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 자가용 대신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트램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막 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예. 특히 교통 분야는 다른 분야, 이를테면 에너지나 농업 먹거리 분야에 비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 그러니까 녹색 전환이 더 쉬운 점이 있어요. 혹시 아나운서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에 비해서 교통 분야가 더 쉽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그렇죠? 배출 줄이기가 더 쉽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 줄이는데 교통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있다. 에너지 분야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왜 그럴까요? 네, 교통 이외 분야는 이 전환 과정의 복잡성으로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전부 문 닫고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내년에 충남 태안에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지만 지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생계 대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탈석탄, 석탄 쓰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지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순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 자가용을 일주일에 7번 타다가 5번 타면요. 한 번 카풀 아니면 택시 바로 감축이 돼요. 그렇죠. 바로 되고 우리 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생각나는데 시내버스도 왜 저기 디젤 엔진 그거 말고 그 LPG라 요즘에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버스 뭐 이런 걸로 전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또 인간의 필수적인 이동권과 관련된 분야이므로 다양한 실천이 가능해요. 뭐 카풀도 되고. 예. 저도 오늘 어디 기자회견 갔다 왔는데 예. 제 지인들 5명이 한 차로 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5대 따로 가는 것보다 5명 한 차로 가니까 5배 줄인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관리가 쉬워요.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행거리 정보를 이 나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 분야가 기후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교통수단 분담률 기준이 문제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냐면 선진국의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을 계산할 때 보행, 자전거, 버스, 지하철, 자가용, 오토바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보행과 자전거가 포함이 안 돼요. 아,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우리나라는 보행과 자전거를 아예 빼버리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사고인데요. 보행과 자전거가 교통수단 분담률에 들어가야 예. 교통정책을 세울 때 보행과 자전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거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후위기 시대의 공공교통은 교통 분야 공공성을 높이면서 보행과 자전거를 기존의 대중교통수단과 통합하여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라는 삼각축으로 예. 공공교통을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공공교통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또 보행 자전거를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과 통합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자보를 공공교통 관점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기후위기 시대에 앞으로 자가용을 덜 타고 대자보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뭐 쉽지가 않은데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자가 운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자보로 전환하는 것은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공공교통이 더 편리해져야 되고 예.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가용 이용에 상식적인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는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해외도시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우선순위가 바로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 등을 가능하게끔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네. 지금 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의 15분 도시 비전이 그러합니다. 아, 15분 도시 비전. 그러니까 15분 정도 안에 예. 공공교통을 타고 예. 쉽게 도시 안에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15분 도시 비전에 비전이군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차원이 아니라 예. 지방 소멸과 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도시 외곽으로 확장형으로 도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으로 인구를 모으는 압축도시라는 개념이 뜨고 있는데요. 예. 혹시 아나운서님 압축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들어봤어요. 저희 안동 MBC 뉴스에서 보도를 한번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주시가 압축도시로 전환 중이라는 그런 보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인구가 이제 계속 줄어드니까 도심 외곽으로 이제 확장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처럼 이렇게 외곽으로 자꾸 네. 빠져나가는 게 신도시 이렇게 뭐 개발하고 이게 아니라 기존의 원도심에 자원을 집중하자.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을 좀 멀리 뚝뚝 떨어져서 두는 게 아니라 도심 안에 한 곳으로 집적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압축도시죠. 네, 아주 압축도시 개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예. 이제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우리 상주시는 흩어진 도시 기능을 원도심에 집중시키는 압축도시로 전환 중입니다. 네. 그래서 도심 곳곳에 빈 건물,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기관이나 주민 편의 시설 유치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건데 네. 우리보다 먼저 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의 압축도시를 보면은 이 압축도시의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공공교통 강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인구 40만의 도야마시라고 있는데 예. 개발을 통한 확장보다는 도심에 주거와 상업 기능을 집중시키고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 계속 도로를 확장하면은 이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예, 근데 그렇죠. 압축 도시가 되면요, 이러한 낭비성 도로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 거점 인근으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 도야마시는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도심 인구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에다가 도시 개발하면 당연히 자가용을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원도심 근처에 주거나 사업 기능을 모으면은 굳이 차를 끌고 다니지 않아도 버스나 자전거, 보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것은 인구 감소를 겪는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어요. 네. 또 기후위기 대응하는 도시들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는 공공교통 강화를 교통 분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 도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했을 때 예. 핵심적인 그 수단이 바로 공공교통 강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 세계적인 대안이다. 이걸 좀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아마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압축 도시를 밀어붙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그 어떤 뭐 방편으로 압축 도시를 설계하자. 그 압축 도시의 핵심은 바로 공공교통 강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렇게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일본과 또 우리나라에서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는 압축도시라는 이 개념이 뜨고 있습니다. 이런 압축도시의 핵심은 바로 공공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교통 인근 거점에 주거와 상업 기능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그래야 이동이 최소화되니까. 네. 자, 공공교통을 강화하는 일은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을 말씀 주셨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허승규 대표가 이제 초보 운전자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또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또 공공교통에 더 힘주어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예. 우리 안동 경북 북부 지역의 대자보,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 환경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해보니까. 저는 버스도 타고 이제 자가용도 몰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경험에서 나오는 공공교통 이야기 제안들을 잘 앞으로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버스도 자주 타고 운전도 직접 해보니까 오히려 여러 입장을 또 잘 담아서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앞으로 초보 운전자 허승규 대표의 공공교통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싸.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도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미스터 라디오. 네, 6시 25분 5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여름맞이 행사와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문경에서도 재밌는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네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김배규 문화사업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배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문화사업팀장 김배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는 여름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네, 먼저 문경 에코월드에서 진행하는 매직 판타지와 다음 주에 진행되는 전설의 귀신인 문경, 그리고 문경 세제 달빛 사랑 여행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매직 판타지, 그리고 전설의 귀신인 문경, 그리고 달빛 사랑 여행, 그리고 그 영광 어린이 물놀이 이거는 끝났나요 혹시? 아유, 아닙니다. 예, 이것도 지금 열리고 있고요. 8일까지 예. 이용 중에 있고 매주 수요일은 휴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 이게 관광객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문경 세제 달빛사랑 여행은 문경의 야간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네. 매달 보름 가까운 토요일에 문경 세제 문화관광 해설과 함께 문경 세제를 걷고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가족, 연인과 즐길 수 있는 감성 가득한 야행 프로그램입니다. 네.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은 이미 끝난 거죠? 네네.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여행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8월 네. 17일이 네, 되겠는데 이미 예약이 다 찼다면서요. 다음 주. 그렇죠. 네, 아쉽게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유, 예, 인기가 아주 대단한데 이런 인기 비결이 뭘까요? 문경 세제의 멋진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밝은 낮이 아닌 달빛 아래서 즐기는 가족과의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루가 특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문경 에코월드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에코월드에서는 매직 판타지 로드벤처라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매직 판타지 로드벤처는 어떤 행사인가요? 아, 네네. 문경 매직 판타지 로드벤처는 벌룬 및 버블 등 다양한 장르의 마술사들이 출연하여 어른 및 아이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이벤트입니다. 네. 공연 외에도 베이스 페인팅, 물총 챌린지 등 다양하고 색다른 체험들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마술 쇼가 또 판타지 쇼가 펼쳐지는군요. 자, 오는 주말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직 판타지 로드벤처는 문경의 에코월드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에코월드의 입장객이라면 체험 및 공연 등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매직 판타지 쇼 공연은 사전 예약 선착순 200명에 한해 관람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공연 포스트의 QR코드 또는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의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 물론 그 당일 현장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코월드 그러니까 입장료만 내면은 매직 판타지 어드벤처를 다 즐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매직 판타지 쇼 이 공연은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네, 공간이 협소해서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좀 오싹한 그 이벤트인데 전설의 귀신 인문경입니다. 이 호러 축제가 펼쳐진다는데 벌써 4회째라고 하는데 올해 주제는 붉은 댕기의 저주라고요.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4회째 진행되는 전설의 귀신인 문경은 매년 다른 테마로 팬데믹 이전 2019년 여름 1회를 시작해서 팬데믹 이후에 2022년, 23년 할로윈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네. 올해는 무더위를 잊을 만큼 서늘하게 보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혹시 이 행사 직접 체험해 보셨나요? 전설의 귀신 인문경.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무섭나요?
소름이 조금. 그래요? 예,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 말고도 뭐 호러 축제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면서요? 네네. 호러 특수 분장 체험하고 뭐 인생 네컷 그리고 VR을 통한 공포 체험이 있습니다. 편의 시설로는 참가자들이 대기하는 무더위 쉼터, 뭐 에어컨하고 해서 시원하게 준비했고 먹거리를 위한 푸드트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호러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또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입장료와 공포 체험을 10,000원의 요금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월드 입장객들은 유료 체험을 제외한 호러 체험 입장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에 주의할 점은 네. 임산부 또는 노약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행사에 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산부, 노약자, 심장 약하신 분들 네. 참가해달라는 그런 말씀까지.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 관광진흥공단의 김배규 문화사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깐 노래 한 곡 좀 듣고 갈까요? 여름밤의 우린이란 곡인데요. 스탠딩 에그의 노래입니다. I will be on your sid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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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움직이지 말아줘. 눈에 담고 있으니까. 작은 표정 하나하나 맘에 담고 싶으니까 꿈을 꾸는 듯한 눈부신 오늘 밤 별빛이 가득한 너의 눈을 본 순간 난 알아버렸지 지금 우리 사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Baby 별이 가득한 여름밤에 우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게 다 바래고 지워져도 간직하고 있을게 Baby 내 눈을 보면서 넌 어떤 생각해 너를 보면서 또 너를 생각해 넌 알 수 있겠니 지금 우리 사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해 Baby 별이 가득한 여름밤에 우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림 모든 게 다 바래고 지워져도 간직하고 있을게 Miss you.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베네수엘라 집권 통합사회주의당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베네수엘라 소식 좀 알아보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베네수엘라 소식을 또 다루게 됐네요. 예. 우리가 베네수엘라 하면은 뭐 석유 유명하고, 예. 미녀도 왜 미스 월드 이런데 꼭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많이 진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또 야구 잘하는 그런 나라. 예, 맞습니다. 네. 미국 MLB에 또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또 많은 이 정도 알고 있고, 예. 우리 또 정치권에서도 가끔 베네수엘라 저기 소환하지 않나요? 예, 논쟁이 좀 있죠. 복지 정책 가지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뭐 이런 표현 기억이 좀 나는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베네수엘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뒷마당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산유국 그리고 민여의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819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세계 1위입니다. 아,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이 1위예요? 예. 아, 이거 몰랐네요. 세계 1위입니다. 이 정도일 예. 줄은 몰랐네요. 근데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리터당 0.01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가격이죠. 공짜군요, 그냥. 예. 그런데 현실은 주유소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있는 주유소 0.1%밖에 안 돼요. 정제 기술이 없어요, 이 나라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장량은 세계 1위인데 이걸 퍼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는 거죠. 수출했다가 원유를 수출했다가 다시 뭐 디젤 뭐 이런 거 저 휘발유 이런 걸 다시 사오겠군요. 맞습니다. 예, 1998년 차베스가 권력을 쥔 이후에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실시하면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이걸 통해서 원유, 철강 등 돈 되는 기관사람 모두 다 국유화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죠. 이 자금을 그리고 이제 2000년 중반 이후 고유가 기조가 계속되니까 엄청난 오일 머니를 쓸어 담았거든요. 이렇게 얻은 막대한 재정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배급하면서 엄청난 지지를 차베스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막대한 오일만 다 쓸어 담고 이러니까 또 뭐 복지 정책이 가능한 거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당선됐다는 이번에 뭐 3선이라죠. 예, 이번에 3선 당선된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 아마 마두로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전임 우고 차베스의 정치적 후계자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마두로 대통령 이야기할 때 우고 차베스 전임 대통령 얘기 안 될 상황입니다. 지금 차베스가 98년 집권해서 2000년 중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높았을 때 오일머니 쓸어 담고 그걸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 서민들에게 풍부하게 지원했고 그래서 빈민율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하층민 지지 국권이하에서 선거마다 연승을 거뒀는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차베스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어서 의회의 권한, 그러니까 민중들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달라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곳인데 거의 뭐 독재 국가 비슷하게 갔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구세주다. 미국에 대항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만 사후에 미국의 경제 제재와 차베스 실정으로 쌓인 문제점이 차베스 사후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미에서도 독보적으로 비참한 국가예요.
이때 마두로가 차베스 부통령이었습니다. 정권에. 아, 그렇군요. 예, 사후에 권한대행했다가 출마해서 근데 차베스 출모 열기가 아직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때 야당 후보랑 1.5% 안팎 근소하게 2013년에 당선됐거든요. 이때도 부정선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처음 당선될 때도 부정선거 얘기가 있었군요.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임 우고 차베스가 나라의 기반을 망쳐놔서 별로 마두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옹호론도 있고요. 반대로 해외에서는 차베스가 말아먹은 국가 그나마 마두로가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 선택으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보더라도 그다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마두로는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3선에 성공한 이번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베네수엘라 국민들 그리고 야당들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면서 승복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출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오후 6시에 투표 종료 딱 되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디슨 리서치가 출구조사를 딱 합니다. 출구조사 발표를 딱 하는데 이때 야당의 에드문드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65% 그리고 마두로가 31% 압도적으로 야당이 정권 교체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출구조사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투표 종료 후에 약 6시간이 지난 29일 0시 10분에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과반수 득표 선거에서 3선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해버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마두로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엘비스 아모로소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1, 2위 차이 봤을 때 이거 마두로 대통령 3선 된 거야 라고 공식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출구조사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구조사 때는 65대 31로 마두로가 졌는데 뭐 확실히 졌네요. 저도 뭐 2배 이상 그 야당 후보가 이겼는데 근데 막상 까보니까는 51대 44 정도로 마두로가 이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부정선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뭐 선거 불복을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표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정행위 증거가 포착된 게 있나요? 지금 야권에서는 다 부정선거라고 하고 지금 시위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 2018년 두 번 다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지도자들이 지금 개표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투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베네수엘라는 이게 디지털 선거가 됩니다. 그럼 이게 종이 투표지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참관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종이 투표지를 다 종이 투표지로 디지털 전자 투표를 하더라도 그런데 전국 개별 투표소에서 이 선거 관리인이 이 해당 과정을 통솔하면서 야권이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선거 참관인에게 이 종이 투표지를 보여주고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결과가 열람되는데 이걸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유력 정치인들조차 투표소에서 종이 개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 또 SNS X에서는 복면을 쓴 남성들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을 훔쳐가는 듯한 영상을 쏜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야, 어떻게 지금 이게 2024년 일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1950년대, 60년대 얘기 맞습니다. 같은데. 예, 맞아요.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다수 포착됐다면서요? 예, 동부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무리가 투표소에 대기줄에 접근해서 총을 쏘고 시민 부상당하고요. 전국의 많은 투표소가 예정된 시간에 문을 열지 않았고 투표 기계가 중간에 멈췄다면서 투표를 중단하는 소동도 있었고요. 선거 당일날 지정 투표소를 사전 안내 없이 변경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선거 첫 연설에서
우리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은 매우 높은 신뢰성과 보안, 투명성을 갖췄다. 막 자화자찬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외국 세력이 대규모 해킹을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그 베네수엘라 선거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해킹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엉터리군요, 다. 엉터리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게 반미 국가이고 해서 이제 미국이 뭐 장난질 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좌파 진영에서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선거 자체는 엉망인 겁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이번 마두로 당선이라는 것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0일부터 2031년까지 6년간 3선 임기를 이제 시작하게 그러면 모두 2013년부터 31년까지 18년 동안의 장기 집권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13년에는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해서 예. 그때는 이제 임기가 5년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예. 18년에 열렸고 다시 이제 24년에 열렸고 자, 이렇게 3선 임기가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 여기 뭐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이 보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인권단체에서 발표할 때는 11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 15살, 16살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어디에서는 막 그 사망자 70명씩이나 나왔다. 막 굉장히 시위가 격화된 상태고요. 야권에서는 일제히 다 이렇게 그 부정선거 그 선거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 경찰에서는 이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군도 성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시위는 제국주의 미국과 그 동맹국이 지원을 받는 미디어 쿠데타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무조건적 지지를 제어하긴한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군은 마두로 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당 지도자 사무실에 대한 괴한도 급습을 하고요. 선거자료 빼간다고. 근데 이미 다 디지털로 다 가지고 있다고 막 야당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대선 불복 성명에 대해서 내란 선동 수사를 경찰에 하는 등 베네수엘라 정국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뭐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기가 여기가 왜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몇 배씩 뛴다는 거기가 베네수엘라 맞았죠?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나라 안 상황이군요. 베네수엘라.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 반응도 궁금한데 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우호적인 입장 국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사실 예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때는 원유 수입 금지 등 자산 동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가 올해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는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했어요. 근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미주 기구, 남아메리카 이쪽 쪽의 나라들 모이는 이 국가들끼리 이 야권 후보가 압승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막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이 마두로 대통령,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군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뭐 베네수엘라와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나라는요? 예를 들어서 남미 좌파의 대부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라든지 역시 좌파인 그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라든지 모두 다 인정하지 않아요. 브라질, 멕시코 대통령도 다 마두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좌파임에도 인정하지 않고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이 우파 성향 중남미 9개 국가는
이거 대선 개표 결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긴급 미주기구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 다 인정 안 하고 있는 거군요. 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뿔이 나서인지 이 문제를 제기한 중남미 7개 국가의 외교관을 자국으로 철수시켜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다 미국의 앞잡이들이다라고 하면서. 참 재밌네요. 그러면서 칠레도 좌파거든요. 그래요. 칠레도 좌파인데 우파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화가 난 이 나라들을 자기 내정 간섭한다고 비판하면서 철수시켰는데 파나마, 페루 등도 이 자국 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관도 추방하겠다고 막 맞서고 있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아예 단교하겠다 막 이렇게 그거 고려하고 있다라고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대부분 나라가 다 부정선거다 이거. 이렇게 힘을 싣고 있고. 그럼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두 나라. 왜냐하면은 미국의 뒷마당에 자기 우군을 이렇게 심어놓기 위해서 중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어려울 때 중국이 손 벌리고 막 지원해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만 이 부분에 연임한 걸 축하한다 메시지 보내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중국은 2013년에도 2018년에도 부정선거를 비판받고 있을 때도 마두로 정권을 옹호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크렘린궁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뭐 푸틴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베네수엘라 내부를 흔들기 위해 제3국이 막 이렇게 흔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제3국이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미국 지칭하는 겁니다. 푸틴이 이 니콜라스 마두로 현직 대통령의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는 정말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정말 차갑다고 할 정도 철두철미하게 계산하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정말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근데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미국의 뒷마당에 있는 베네수엘라에 자기들도 뭐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선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국제사회의 냉철한 상황을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중국, 러시아, 마두로 정권 이거 같은 편이고, 미국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나라 다 이제 상대 쪽에 있는 거고 이런 대결 구도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 소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 등 여러 가지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